좀 이제 취할 것 같으니까 이제 좀 많이 제대로 먹어야 되니까 김건희 씨는 옆에 계속 붙어 있는데 들어가 그런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네. 아 들어가 해가지고 들어가고 그때 뭐 한 수명 가까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네. 수명 정도가 이제 같이 술을 엄청나게 먹고 거의 있었던 저게 인간이야 싶을 정도로 술을 많이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취해서 저에게 나에겐 비상대권이 있어. 내가 걱정하지 마. 나 총으로 다 쓸어버리겠어. 그래서 이 참석자랑 저한테 얘기를 해준 참석자랑 다른 분이랑 서로 눈이 마주쳤대요. 네. 좀 뭔 소리지? 개소리지. 뭐 윤석열한테 난 더 이상 충격을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또 엄청난 그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 윤석열이가요 대통령 재직 시절에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안보예요. 안보. 매번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윤석열이가 국정원 업무 보고를 받을 때 폭탄주를 너무 많이 처먹어가지고 실려 나갔대. 임기. 아이고. 아니 다른 업무 보고도 아니고 국정원 업무 보고 국정원. 네. 아이고. 윤건영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프로그램 권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이 뭡니까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나 이거 진짜 충격 받았어요. 저도 예전에 제보를 받았던 건데 사실 이야기를 안 했죠. 와, 너무하잖아요. 내용이. 와. 술 먹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고 대통령이 임기 5년 중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국정원에 가서 업무 보고를 받아요. 네. 그래서 국정원 직원들 격려도 하고 우리 끝나고 나면 국정원장 공간에서 이제 밥을 먹죠. 만찬을 해서 이렇게 격려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글쎄 윤석열이 소폭을 말아 드셨다는 건데요. 와. 문제는 문제도 아니죠. 김규현 원장 시절이거든요. 2023년 2월 24일로 추정되니까 김규현 원장은 종교적 이유 때문에 술을 입에도 안 돼요. 그래요? 네. 네. 몰몬교시고 해서 네. 담배나 술 아예 입에도 안 드세요. 커피도 잘 안 드시는 분이세요. 꽉 막히는 그 양반이 사실 국정을 망쳐놓은 사람인데 헤드 테이블에서 김규현 원장이 헤드 테이블에서 떡 앉아 있으니 네. 술이 안 돌 거 아닙니까? 네네네. 당연히 이 양반은 술을 멀리하는 사람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갑자기 윤석열이 일어나더니 이래서는 안 되죠. 이래서 아이고. 이거는 나라가 아니죠. 내가 한 바퀴 돌게 이러시더래요. 와. 내가 한 바퀴 돌게 그러면서 보통 이제 저도 그 만찬에 여러 번 갔었는데 원장 공간에 가면 넓은 식당 같은 데서 원형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져 있어요. 한 수십 개가. 그걸 다 돌았다는 거예요. 와. 소폭을 말아주면서 아니 막 소폭을 만들면서 자 여기 만들면서 네, 자 모여 쭈르륵 만들어서 자 마셔 이렇게 마시고 또 옆에 테이블 가서 또 마시고 이런 식의 행태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가 뭐 소폭 기계도 아니고 중반쯤 가서는 힘이 딸리지 않겠습니까? 네. 인사불성이 되는 거죠.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진짜.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는 거의 실려 나오다시피 했다라는 거죠. 야. 이 제정신입니까? 아니 가장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의 업무 보고에서 이렇게 실려 나온다는 게 근데 대통령이 이런 이제 필름 끊긴 거잖아요. 블랙아웃. 그렇죠. 그럼 국가 안보 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특별한 위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럼 판단을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시대는 늘상 있던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거죠. 사실은 네. 그냥 뭐 기념으로 해서 한 잔 정도 와인 조금 마시는 게 통상의 예거든요. 네. 근데 그날은 너무 많이 마셨던 거고 웃겼던 건 끝날 무렵에 국정원에서 연포탕을 냈다는 거예요. 네? 국정원에서 뭐 했다고요? 연포탕. 메뉴로 연포탕. 술안주인데. 그러니까 술을 먹을 줄 알았는지 뭐 어쨌든 몰라도 참 애초에 그 마실 준비를 하고 갔나 보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이제 이거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윤석열 시절에는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시간이 좀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 보고가 있잖아요. 저도 청와대 꽤 오래 있었지만 보통 대통령의 보고는 2시 또는 3시에 많이 하거든요. 오후에 시간을 할 때. 네. 왜냐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하고 또 집행도 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가끔 윤석열 씨가 보고 시간을 5시에 잡을 때가 있대요. 5시. 네, 5시에. 이 말은 뭐냐고 하면 뭐예요? 보고는 뭐 대충 한 30분 하고 저녁이나 하고 가시죠. 이러는 거예요. 보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 관가에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 네.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네네. 그럼 어떻게 돼요? 장관들이 야, 오늘 뭐 예를 들어 해수부다. 해수부 보고 5시야. 그럼 해수부 장관 컨디션 미리 마시고 하는 거죠. 그래요. 네. 근데 진짜 기가 찬다. 그러면 진짜 기가 업무 차죠. 보고는 거의 약식으로 진행되고요. 그러니까 업무 보고가 아니라 대통령한테 하는 여러 가지 보고가 있거든요. 보통. 근데 이제 그런 걸 윤석열 씨는 그렇게 술 마시는 걸로 이렇게 막 했다는 거죠. 근데 다른 데도 아니고 아까 그래도 아까 김건희가 채워줘서 다 뭔 소리야. 근데 아까 얘기한 게 정말 저도 제일 이게 충격적이었던 거 그거예요. 10월 1일 국군의 날은 군장성들 요직에 있는 군장성들 맞습니다. 모여놓고 인사불성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화할 정도로까지. 예. 그럼 그때는 국방은 어디 가버린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 정보기관에 또 수장들 불러다 놓고 거기서 또 정보기관도 그날 그 시간 동안 펑크가 났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기가 막힌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 입장에서 2023년 2월이잖아요. 국정원 사람들이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면 가까워져야 될 인물로 생각을 했을 거다. 그러면 이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인간관계에 친밀도. 스킨십을 맺는 유일한 방법이 폭탄주 돌리는 그 거거든요. 술이야, 맞아. 그렇게 해서 술을 처음 마신 거예요, 사실. 그럴 수 있겠다. 이게 말씀처럼 변호사님 말씀처럼 윤석열의 패턴인데요. 우리 계속 여기 방송에서 제가 여러 번 나왔지만 안가를 그렇게 활용한 거 아닙니까? 네. 안가에서 군 장성들 모아서 소폭 돌렸거든요. 그리고 자기 관저로도 부르고 소폭이 계엄의 주요한 그게 된 거죠. 진짜. 이게. 소폭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게 간단한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가십성이 아니야. 소폭. 그때부터 지금 사실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가까워지려고. 네. 야, 진짜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래놓고 또 대통령실에는 사우나랑 침대 갖다 놓고, 그렇죠. 출근 늦게 하고, 출근 비밀의 통로 지하에 만들어 놓고. 소폭이란 매개체로 모든 일상과 국정을 다 이렇게 짜맞춰 놨네요. 그렇습니다. 먹고 사우나 가고 쉬고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의원님이 사실은 답하시면 너무나 정밀하게 잘해주실 것 같은데 윤석열이 술 먹고 다닌 얘기가 정말로 우리가 발로 걷어차이는 돌처럼 많이 해왔는데 국정원 업무 보고를 갖다가 그날도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부축을 받으면서 나왔다라는 윤건영 의원의 증언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게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이게? 업무 보고를 받아 대통령이 갔다가? 저는 뭐 그 사실은 모릅니다만 국정원에 가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술 좋아하는 사람이 식사하면서 했겠죠. 야, 근데 지금 저는 대통령이 사실은 다른 것도 아니고 기관에 업무 보고를 갔는데 어떻게 보면 그중에 처음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라의 대계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그냥 정말 업무로 이렇게 괴롭히고 밤샘을 해도 모자를 판인데 술 먹자고 하고 잔뜩 취해가지고 추태를 보였다고 한다면은. 근데 저는 지금 박지원 의원님한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네. 다른 것도 아니고 국정원 업무 보고잖아요. 그런데 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는 일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저분들을 보낼 곳은 정신병원으로 보내서 뇌 구조를 한번 검사를 해보. 근데 저는 그게 국정원 업무 보고에서 업무 보고를 대충 끝내고 바로 이제 소폭 그게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주장이죠 지금. 그러면 이미 국정원 업무 보고를 하기 전에 그 끝내고 이게 소맥 말 테니까 이게 국정원에서 이렇게 술을 준비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아니 국정원은 제가 원장을 해서 잘 알지만은 거기에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정원 업무 보고 받고 또 윤석열도 술 한잔 생각이 있으니까 저녁 먹고 가자 혹은 점심 먹고 가자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자동적으로 거기서 술을 마셨지 않는가 하지만은 대통령 아니에요. 그럼요. 무슨 일이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국정원에 가서 술을 그렇게 진탕 쳐마시고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사실은 우리 의원님도 예전에 뭐 그 최근에 윤석열 말고 예전에 윤석열하고도 술자리도 한 번쯤 당연히 해보셨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때도 술 마시면 이렇게 고주망태로 놀았습니까? 잘 몰라요. 아니 왜냐면은 저도 사실은 이제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술을 먹어봤기 때문에 뭐 그 일화들은 사실은 많은데 이 정도인 것까지는 사실은 몰랐거든요. 예.
저도 술이라고 하면은 한없이 먹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나이 들어서 안 먹는데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럴 수는 없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일요 시사 오혁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투표하셨죠? 네, 했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했어요? 다시는 이제 내란 세력 발부동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진짜 그렇죠? 네, 저도 그렇죠. 정말 투표하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번에 좀 다 새롭게 혁명으로 완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나와서 얘기 들려주면서 저한테 네네. 살짝 남겨두고 간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 이번에 내란 세력에 가담을 했는데 네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네. 기사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썼습니다. 금요일날 네네네. 누구였어요? 2명 있는데요. 네, 장군들 2명 있는데 네. 일단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 입건됐고요. 강호필. 네, 내란 중위무종사. 예. 그다음에 주성훈 전 주성훈 예. 전 지작사령관입니다. 예, 강호필도 주작사령관. 예, 그 후임이죠. 네, 그 강호필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종합특검팀에서 의심하고 있는 게 이제 계엄이 선포될 줄 사전에 인지를 했다. 예. 그래서 이제 2024년 초 또는 2024년 7월에는 이미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7월에? 그다음에 주성훈 전 1군 단장 같은 경우에는 계엄버스, 계엄버스와 이제 12월 3일부터 4일 사이 새벽이죠. 판교 정보사에서 9.3회 전 기갑여 단장이랑 통화를 했는데 기갑여 단장이 굳이 정보사 그 사무실에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통화까지 했는데도 너 왜 거기 있냐, 빨리 다시 뭐 본거지로 와라, 네가 소속되어 있던 그 이제 군부대로 들어와라라고 지시하거나 명령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계엄버스가 출발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도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성훈 전 1군 단장 같은 경우에는 내란 이제 방조로 이제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지작사령관이 이렇게 그러면 주성훈은 최근 현직일 거 아닙니까? 파면 직무가 일단 배제돼 있는데 상황이고요. 왜 이렇게 지작사령관들이 개입을 하는 겁니까?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지작이면 지상군 작전이죠? 맞습니다. 지상작전인가요? 지상군 작전인가요? 지상군 작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군대의 70%가 지작사령관 사령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었던 거는 내란의 뭐 수방사, 특전사, 정보사, 뭐 방첩사 이렇게까지만 나왔었는데 지작사도 확실하게 관여를 했다라는 이제 정황들이 지금 이제서야 조금씩 이제 포착이 되기 시작을 한 거고, 지작사까지 동원이 될 뻔했다라는 거면 거의 뭐 내전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었다라고 이제 분석할 수 있겠죠. 지작사령관이면 별 3개예요? 별 4개입니다. 별 4개라고요? 네네네. 와. 4개입니다. 그러면 군사열 몇 번째예요? 제가 그 5위 안에 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야. 그런데 왜 강호필이는 처음에 부인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강호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초부터 계속 김영현이라던가 밀접하게 연락을 자주 했었거든요. 예. 제가 이제 과거에 뭐 실제로 강호필 사령관을 만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제 강호필 사령관과 친한 분들한테 이제 전해 듣기로는 김용현하고 이제 노상원으로부터 극우 그 유튜브 링크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음모론과 같은 그런 유튜브 링크를 계속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김용현이 그때는 경호처장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되기 전이니까 2024년 초부터 노상원과 김용현으로부터 그런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된 그런 극우 유튜브 링크를 계속 텔레그램이나 문자로 받으면서 신원식 전 실장한테 하소연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왜 이런 거 자꾸 이상한 거 보내냐.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윤석열이 이제 해외 순방 나갔을 때, 그때가 이제 2024년 7월일 겁니다. 그때 7월 중순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군부대를 동원해야 된다, 뭐 한동훈 빨갱이다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 나왔어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취재를 해보니까 한국으로 귀국을 하고 나서
사표를 내겠다라는 말을 김명수 전 합참의장한테 했더라고요. 예. 근데 김명수 전 합참의장도 그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현재 군대를 정치적 상황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윤석열의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인지를 했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특검팀에서도 강호필 전 사령관은 사전에 계엄 선포를 줄 알고 있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놀라운 사실이 강호필이가 이게 지금 지작사가 보니까 정확한 명칭은 지상작전사령부네. 지상군이 아니고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인데, 이거 강호필을 검색을 해보면 이런 글도 있어요. 끔찍했던 내란의 밤에 2차 계엄을 막고 나라 구한 지작사령관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사실 2차 계엄을 막았다고 볼 수 있죠.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계엄사하고 이제 합참으로부터 신속 대응사단 쪽으로 이제 제가 알기로 12월 4일 새벽일 겁니다. 군부대를 추가로 동원할 수 있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실제로. 그때 이제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이죠. 계엄사령관이었고. 그래서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신속 대응 사단장이 지작사 참모장에게 연락을 합니다. 예. 지작사 참모장이 이제 참모장에게 얘기를 하고 지작사 참모장이 이제 강호필 사령관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계엄사 쪽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군대를 뭐 수도권으로 보낼 수 있냐, 지금 빨리 보낼 수 있냐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때 강호필 사령관이 절대 보내지 마라라고 컷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리 7월 달에 알았다는 정황은 어떻게 확인을 했을까요?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 합참 관계자들로부터 그 진술을 좀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이제 뭐 신원식 전 실장이라던가 아니면 그 이승호 전 합참 작전본부장도 이제 강호필 사령관에 대해서 일부 진술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쿠데타 음모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은밀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알기는 어렵지만 네네. 그래도 오래 전에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안 유지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난 뒤에 쭉 보시면 뭔가 좀 음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몇몇 사람들은 알았을 것 같은데. 진작에 저는 알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노상원이 애초에 대통령실을 2022년 5월부터 왔다 갔다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건 이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진술에 나옵니다. 노상원을 여러 차례 본 적이 있다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내란을 언제쯤 일으켜야 되는지, 내란을 일으키려면 군부대의 지휘 체계를 어떻게 좀 바꿔놔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를 최소한 저는 이제 윤석열은 그냥 본인이 대통령을 하고 나면서부터 이거는 조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방첩사하고 정보사와의 관계는 물론 뭐 서로 이제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고 그러겠지만 또 갈등 관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인영하고 문상호하고 사이는 어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인영하고 문상호 사이는 나쁘진 않았어요. 네, 다만 여인영하고 노상원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노상원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제 불명예 전역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육사 후배들 같은 경우에도 노상원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노상원하고 문상호는 어땠어요? 문상호가 굉장히 잘 따랐죠. 잘 따랐어요? 왜냐하면 노상원이 정보사령관이었을 때 문상호 같은 경우는 정보사 참모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측근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청와대에서 같이 1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하기야 노상원이하고 김용현이가 그렇게 가까웠으니까 만약에 문상호가 자기 말 안 듣는 사람 같으면 김용환은 대기에서 시키지 말라고 하든지 자르라든지 그랬겠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둔 것은 노상원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김용현이 계속 관리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내란 하는 과정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하고 여인영 방첩사령관하고는 서로 쿠데타에 관해서는 일치가 됐다라고 보십니까? 원래 이게 좀 재밌는 게요. 2024년 5월에 여인영이 그 김용현으로부터 한 지시를 받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방첩사 지휘 체계라던가 그런 것도 이제 비상계엄, 계엄 선포 상황에 대해서 맞춰서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 방첩사가 그 프리덤 쉴드라고 이제 한미 훈련할 때
비상겸 상황에 맞춰서 훈련을 실제로 했던 적이 있어요. 예. 약간 뭐 예행 연습처럼 실제로 훈련한 적이 있고, 근데 당시에 이제 김용현이 여인영에게 노상원이랑 연락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인영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난 노상원이랑은 연락을 하고 싶지 않다. 아. 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군요. 하여튼 이번에 이제 강호필, 주성운 예 이렇게 지금 네. 내란 주요 종사 임무로 입건이 이제 됐다. 강호필 사령관은 내란 중위무 종사고요. 예, 주성훈 전 1군 단장은 내란 방조입니다. 내란 방조로. 네네. 그 김명수 전 합참의장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일단 한 차례 조사를 받았고요. 예. 내란 특검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을 때의 진술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네, 그 일단은 합참 법무실 관계자들하고 그다음에 뭐 안찬명 전 합참 그 간부, 그다음에 뭐 이승호 전 작전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그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게 굉장히 좀 불리한 진술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계엄 상황에 대해서 뭐랬더라? 그 단편 열람이었나?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예.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라라고 그 지휘를 받았다. 근데 김명수 전 합참의장 같은 경우에는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대북 업무에 충실해라 라는 진술을 그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맨 처음에 합참의장도 강호필처럼 잘 몰랐다, 빗겨나 네네네. 있었다 이렇게들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합참의장이 모르는 군병력 이동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지금 계속 의심의 끈을 놓지는 않았는데 네. 지금 그러면 오혁진 기자님 지금까지 취재한 걸로 봐서 김명수의 연루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김명수 전 합참의장까지는 그 특검이 그 내란 중요의무종사 관련해가지고 법리 구성은 제대로 좀 맞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내란 특검팀에서 가장 아쉽다라고 평가하면서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던 게 합참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내란 특검팀에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금 종합특검팀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기소한 데는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혁진 기자님도 김명수는 분명히 연루가 돼 있다. 왜냐하면 연루가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네. 싶었던 게 뭐냐면 평양 무인기 작전을 관리 감독하는 데가 합참입니다. 근데 김용대 전 드론 사령관은 어쨌든 파면이 됐고 실제로 이제 일반 인적 혐의로 기소가 돼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김명수 전 합참의장도 무인기 작전 관련해가지고 2024년 최소한 늦어도 9월부터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대북 작전을 우리가 준비하려고 한다. 근데 막 안 막았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가져야 되는 사람인데 제대로 징계도 안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고 그 내란 특검팀에서도 우리가 이 부분은 아쉽다라고 했던 대목이 이제 평양 무인기 작전에 대한 합참의 책임성입니다. 그럼 이 책임 유무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종합특검팀에서 어쨌든 김명수 합참의장을 부르면서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해가지고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라고 이제 방침을 정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그렇죠. 최소한도 합참의장이면 드론을 그렇게 띄울 때 야 왜 네네. 그렇게 계속 띄우는 거야? 뭐 때문이야? 네. 지금 뭔가 징후가 있는 거야? 네. 이 정도는 확인을 했어야죠. 맞습니다. 근데 전혀 안 하고 그러니까 전혀 안 했다기보다는요. 제가 봤을 때 묵인, 방조.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그냥 방조한 겁니다. 그냥 이거 작전 제대로 잘 진행이 되면 계엄 성공하면 나도 나중에 국방부 장관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진급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황도. 김용현하고 관계는 어때요, 김명수가? 처음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24년 9월부터 조금 틀어진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이제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에 취임을 하고 나면서부터 경호처장 때 어쨌든 김용현이 군 인사 개입을 한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실제로 김용현이 경호처장 시절부터 군의 인사권에 너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신은식 전 장관하고 여러 차례 뭐 고성을 오가면서 싸운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김명수 전 합참의장은 어쨌든 국방부 장관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지시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이행하려고 이제 해야 된단 말이죠. 상명하복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비상식적인 그런 지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거리를 두려고 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